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보스턴 여는 총재, 인플레 2% 회복에 필요한 만큼 경제활동 둔화될 것. 현지 시간 8일 보스턴 연은에 따르면 수잔 콜린스 보스턴 연은 총재는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MIT 슬론 영양대학원 연설에서 대학적인 정책 스탠스를 고려할 때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목표치로 돌아가기 위해 필요한 만큼 경제활동이 결국 둔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0년물 국채 입찰 부진, 금리 4.5%에 다시 근접. 국채금리가 다시 오르면서 투심이 일부 악화됐습니다. 오후 4시 기준 10년물 국채금리는 전 거래일 대비 3.7bp 오른 4.498%를 기록하며 4.5%에 근접했습니다. 2년물 국채금리도 1.1bp 상승한 4.839%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날 재무부가 실시한 $420 규모의 10년물 국채 입찰이 예상보다 부진한 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날 발생한 수익률은 4.483%로 경매 당시 시장금리 4.473%보다 높았습니다. 이는 수요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원달러, 장마감을 앞두고 몇 초 만에 급락, 거래 질서 강화 주장도. 8일 원달러 환율이 장마감을 수초가량 앞두고 급전직하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외환 시장의 대외 개방을 2달 앞두고 이상거래 의혹이 불거지며 건전한 질서 거래를 유지하기 위한 시장 분위기를 적극적으로 환기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8일 서울 외환시장에 따르면 이날 원달러 환율은 1원 4전 오른 1,361원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관련 사항 계속해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책임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증시7 진행을 맡은 오은비입니다. 네, 어제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이틀 연속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오전에 하락 출발했던 코스피 지수는 오후 들어서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수세에 힘입어서 이 하락을 좀 방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한편 2시간 전에 마감을 했던 뉴욕 증시는 이틀 연속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동안 시장을 지탱했던 기술주들의 상승세가 조금은 누그러지고 일부 기업들의 실적이 부진하게 나오면서 이 같은 양상을 보여줬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 증시7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약 2시간 전 마감한 뉴욕 증시 3대 지수 혼조세 모습 보였습니다. 마감 상황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우지수는 6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39,000포인트 선에서 마감을 했고요. 반면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보합권에서 문을 닫았습니다. 간밤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스턴 연방준비은행 총재인 수잔 콜린스는 수요일 인플레이션을 중앙은행의 목표치인 2%로 되돌리기 위한 방편으로 미국 경제를 냉각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콜린스 총재의 발언은 지난주 FOMC 회의 이후 처음입니다. 당시 연준 관계자들은 올해 들어서 예상보다 더 강력한 것으로 드러난 인플레이션의 압력과 또 계속해서 씨름하면서 목표 금리 범위를 5.25%에서 5.5% 사이로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을 2%로 낮추는 것은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콜린스는 정책에 대한 사전 설정된 경로가 없고 또 폭넓은 정보의 체계적이고 또 종합적인 평가를 기반으로 이 결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기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검찰 당국은 테슬라가 투자자와 소비자들에게 자사 전기자동차의 자율주행 능력에 대해 속여서 사기를 저질렀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및 풀셀프 드라이빙 시스템은 조향과 제동 그리고 차선 변경을 지원하지만 완전 자율주행은 아닙니다. 테슬라는 운전자들에게 계속해서 운전을 감시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법무부는 테슬라와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자사의 차량이 스스로 운전할 수 있다는 주장 등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토파일럿이 작동 중인 테슬라에서 수백 건의 사고가 발생을 했고 그중에는 치명적인 사고도 포함되어 있어서 미국 규제 당국이 따로 조사해 왔으면서 이에 따라 자동차 제조업체가 대규모 리콜을 진행했었습니다.
수사당국은 테슬라가 자사의 전기차의 자율주행 기능에 대해서 소비자들을 속여서 연방 간 통신을 통해 거짓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또한 투자자들을 속여서 증권 사기를 저질렀는지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테슬라의 웹사이트에서는 기술을 시연하는 동영상들이 아카이브되어 있으면서 운전자 좌석에 앉은 사람은 법적인 이유로 그냥 있을 뿐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차가 스스로 주행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 자동주행 시스템과 관련된 치명적인 사고에 대한 소송에서 한 테슬라 엔지니어가 증언을 했습니다. 그는 2016년 10월에 게시된 동영상 중 하나가 기술의 잠재력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며 당시의 능력을 정확하게 나타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스크는 해당 동영상을 소셜미디어에 개설하면서 테슬라가 스스로 운전합니다. 전혀 인간이 개입이 없습니다. 도시 거리로부터 고속도로 거리로 그리고 주차 공간을 찾아갑니다. 라고 썼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테슬라의 주장이 합법적인 영업활동에서 소비자나 투자자에게 불법적으로 해를 끼친다고 중대하고 고의적인 허위 진술에 이르기까지 선을 넘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소식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버의 1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1분기 실적은 애널리스트들의 매출 예상치를 약간 웃돌았지만 총 예약 실적이 시장의 기대치를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버의 1분기 매출은 1년 전 88억 2천만 달러에서 15% 증가했습니다. 스트리트 어카운트에 따르면 우버는 이 기간 동안 총 예약액이 376억 5천만 달러를 기록을 했는데 이는 애널리스트들이 예상한 379억 3천만 달러에 못 미치는 수치입니다. 수요일 CNBC의 스쿼박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버의 CEO는 회사의 적자 전환이 운영 사업과 관련이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한 그는 우버의 수요는 시장의 경험의 향상, 또 소비자들의 제품에서 서비스로 계속해서 이동하는 경향, 그리고 주문형 운송 및 배달에 대한 세속적 추세 등에 의해 여전히 플랫폼은 전반적으로 견고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기지 금리는 올해 초보다 훨씬 더 높지만 몇 주 연속 상승한 후 지난주보다 약간 더 하락을 했습니다. 원리금 균등 상환 대출 잔액이 76만 6,550달러 이하인 30년 고정금리 모기지의 평균 계약 이자율은 7.29%에서 7.18%로 하락했으며 20%의 계약금을 내고 대출을 받은 경우 포인트는 변함없이 0.65점으로 유지됐습니다. MBA의 마이크 프라탄토니 수석 부사장 겸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지난주 임금 상승률이 2021년 이후 가장 느린 속도로 둔화하는 등 고용시장이 둔화하고 있다는 소식에 국채금리와 모기지 금리가 하락했다라면서 연준은 6월에 양적 긴축을 완화할 계획을 발표하고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낮다는 견해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주택 구입을 위해서 모기지 신청은 일주일 동안 2% 증가했지만 여전히 1년 전 같은 주에 비해서는 17%가 낮았습니다. 주택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함에 따라서 잠재적 구매자에게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공급 부족으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그 결과 거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AI가 챗GPT를 통해서 검색 기능을 추가하는 개발을 진행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기능은 웹 검색 결과와 출처를 제공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검색 결과에는 텍스트뿐만 아니라 이미지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용자가 문 손잡이를 바꾸는 방법을 묻는 경우에 챗GPT는 웹에서 찾은 가장 정확한 정보를 함께 제시하면서 그 정보를 그림으로 시각화할 수가 있습니다. 퍼블릭시티 AI의 퍼블릭시티는 정확성과 인용을 강조하면서 인기를 얻어서 현재 10억 달러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구글은 다음 주에 제미나이 AI 모델 관련 새로운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오픈AI 검색 기능의 개발은 소셜미디어에서도 높은 관심을 끌고 있다면서 일부 사용자들은 searchchatgpt.com이라는 웹사이트 주소가 등장하면서 오픈AI가 검색 기능을 내놓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중국 화웨이에 반도체를 수출할 수 있도록 인텔과 퀄컴에 내놓았던 면허를 취소했습니다.
4월에 화웨이가 자사 최초 AI 노트북 메이트북 X 프로에 인텔의 새로운 코어 울트라 9 프로세서를 탑재한다고 발표한 뒤에 나왔던 결과입니다. 이에 대해서 당시 미 공화당 의원들은 상무부가 인텔에 민감한 반도체 수출 허가를 해줘서 벌어졌던 일이라고 비판해왔습니다. 상무부 대변인은 국가 안보와 외교 정책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수출 면허 등을 점거한다면서 계속 변화하는 위협 환경과 기술 지형 역시 고려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전 정부를 포함해서 미국 정부는 수출 통제 이후에도 화웨이에 수십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등을 수출할 수 있는 허가를 내준 것만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중국의 소비자 시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잉 항공기에서 각종 사고가 속출해서 검사 서류 위조 의혹까지 불거진 가운데 보잉 767 기종 화물기가 착륙 장치 이상으로 동체 착륙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페덱스가 운영하는 보잉 767 기종 화물기가 튀르키예 이스탄불 국제공항에서 착륙 장치 이상으로 활주로에 동체 착륙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을 보면 이 화물기는 뒷바퀴로만 착륙을 시작했으며 잠시 후에 기체 앞부분이 활주로에 부딪히며 쓸리면서 불꽃과 함께 연기가 발생합니다. 다행히 화물기는 동체 착륙을 무사히 마쳤고 조종사 2명도 무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잉의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올 1월에는 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 국제공항에서 이륙했던 알래스카 항공의 보잉 737 맥스9 여객기는 약 5,000m 상공을 비행하던 중에 창문과 벽체 일부가 뜯겨나가는 사고가 발생을 했었고요. 3월에는 객실에서 연기가 감지됐고 또 지난달에는 여객기가 이륙한 후에 기내 오른편의 비상탈출용 슬라이드가 분리되는 사고가 났었습니다. 다음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인플레이션에 시달리는 아르헨티나가 또다시 최고액권 지폐를 새로 내놓았습니다. 새 지폐는 아르헨티나에서 오랫동안 최고액권 역할을 해온 1,000페소 지폐의 10배 가치입니다. 다루기 힘든 현금 뭉치를 들고 다니는 사람들, 그리고 또 엄청난 양의 지폐에 대한 수요, 그리고 은행의 금고 공간 부족 등의 문제들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은 지난해 2,000페소 지폐를 유통을 했지만 별다른 효과가 없자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아예 10,000페소 지폐를 시장에 투입을 했습니다. 은행 당국은 올해 하반기에 20,000페소 지폐도 발행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르헨티나 페소는 심각한 경제 위기로 지난 5년 동안 가치의 95%나 하락을 했습니다. 이 영향 속에 초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서 3월 기준 연간 인플레이션율이 287%까지 치솟은 상태입니다. 다행히 지난해 당선됐던 하비에르 말레이 대통령이 추진하는 고강도 긴축 재정으로 인플레이션은 긴장되고 있는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월간 인플레이션율은 12월에 26%에서 3월에 11%까지 떨어졌습니다. 이에 아르헨 중앙은행은 12월 133%에 달하던 기준금리를 5차례 인하해서 50%까지 낮췄습니다. 이어서 서울경제기사로 국내 증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K하이닉스가 중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파운드리, 즉 반도체 위탁 생산 자회사의 지분 절반가량을 중국 우시 지방정부의 투자회사에 매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지분 양도 협의를 시작한다고 밝힌 뒤 약 한 달 만에 전해진 소식인데요. 우시 산업 발전 집단에서 현지 파운드리 생산 법인인 SK하이닉스 시스템 IC 우시의 지분 21.33%와 공정기술 등 무형 자산을 매각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매각 금액은 각각 2,054억 원, 1,209억 원입니다. 우시 산업 발전 집단은 SK하이닉스와 현지 파운드리 합작사를 함께 세운 우시 지방 정부의 투자 회사입니다. 증자와 지분 양도가 모두 완료하게 된다면 SK하이닉스 시스템 IC가 보유한 생산법인 지분은 51%로 바뀌게 됩니다. SK하이닉스가 중국 파운드리 사업 구조 재편을 시도하는 것은 업황 악화 속에 현지 업체들의 공격적인 물량 공세까지 이어지는 범용 파운드리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찰 로봇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연내 국내 아파트 단지에 로봇 경비원이 상용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순찰 로봇은 보안 감독의 사각지대에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소하고 보안 담당자의 업무 부담을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저출생, 노령화 추세로 노동력 부족 우려가 심화되고 있는 데다가 인건비도 계속해서 오르는 추세여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시장에서 상용화에 성공한 외에는 치안 문제가 심각한 해외로도 수출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관련 업계의 의견으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24시간 자율주행 기능을 탑재한 이 로봇은 자칫 보안 공백이 생길 수 있는 심야 시간대나 경비원 휴게 시간에 순찰할 수가 있어서 보안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순찰 로봇에 탑재된 인공지능 CCTV는 사람과 자동차 등 다양한 객체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인식하면서 순찰 중 수상한 사람이나 긴급 상황을 감지하게 된다면 현장에서 경고 방송을 하거나 또 관제센터와 연계해서 신속하게 대응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어서 다음 기사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인 야후가 어제 열린 이사회에서 신중호 라인 야후 최고 상품 책임자를 퇴진하는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사회 전원을 일본인으로 구성한 라인 야후는 지배구조 개편에도 나설 전망입니다. 이대자와 다케시 사장은 시큐리티 거버넌스의 개선과 강화를 위해서 이사회에서 사내 이사를 한 명 줄이는 대신 사회 이사를 늘려서 보다 독립적인 경영체제를 갖춘다고 말했습니다. 오는 6월 주주총회에서 신 CPO가 이사직에서 물러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라인야후 이사회에서는 신 CPO와 함께 오케타니 타쿠 최고 전략 책임자가 동반 퇴진하고 외부 사회 이사를 충원하는 방식으로 재편됩니다. 새 이사진은 오는 6월 18일 별도 주주총회를 거쳐 꾸려질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이사진 전원이 일본 경영진으로 구성돼서 라인야후를 이끌 전망입니다. 이어서 다음 기사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과학기술계에서 논란이 됐던 R&D 예산 문제와 관련해서 내년 예산 증액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8일 세종의 한 식당에서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늘어난 신규 과제 예산을 조속히 집행을 해서 연구 현장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내년도 예산을 대폭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순수 R&D 부문에 대해서 예비 타당성 심사를 개편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습니다. 그는 시설이나 인프라가 아니라 순수 R&D 부문의 경우 예타 심사를 개편할 것이라면서 예산 심사가 없으면서도 더 신속한 R&D 추진을 위해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예타제도 폐지 자체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지만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절차를 완화해서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 양국이 중국산 저가 태양광 제품에 공동 대응하기로 한 가운데 우리 정부가 탄소 장벽을 앞세워서 중국산 패널에 대해서 금융 지원을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막대한 보조금 등을 얻고 물량 공세를 펴고 있는 중국산 저가 태양광 등으로 인해서 국내 무탄소 에너지 생태계가 붕괴할 수 있다는 우려가 그 이유입니다. 준소수의 성격인 전력산업 기반 기금이 중국 제품에 대거 지원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산업계 주장에 정부가 호응한 것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 소규모 태양광 발전 사업자는 중국산 태양광 패널은 대규모 무등급이며 기껏해야 3등급 수준에 그친다며 검증을 통과하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검증의 비용도 발생하게 되면서 혈세나 다름이 없는 지원금이 중국 태양광 업체로 흘러가는 일은 상당수 막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미 당국 양 정부는 지난달 말에 미국 휴스턴에서 열린 제10차 한미 에너지 안보 대화에서 중국의 태양광 제품 과잉 공급에 대한 공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국의 과도한 보조금에 대항할 각국 차원의 수입 규제 조치와 또 중국산보다 기술력이 뛰어난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한미 기술 협력이 주로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국은 각자 비교 우위가 있는 기술을 공유를 하면서 중국의 저가 공세에 공동 대응하기로 밝혔습니다. 특히 반덤핑 조치나 중국의 보조금에 대한 조치 정보를 공유하는 등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부동산 소식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분기 서울의 아파트 매매 거래 중 6억 원 미만의 거래 비중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일 부동산 정보업체 경제말레비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올해 1분기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 9,314건 가운데 6억 원 미만의 아파트 거래량은 2,188건으로 23.5%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국토부가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6년 이래 1분기 기장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냅니다. 금액대별로 살펴보면 6억 원 이상에서 9억 원 미만의 거래 건수는 2,568건으로 전체 27.6%를 차지했습니다. 9억 원 이상에서 15억 원 미만은 2,876건으로 30.8%를 기록을 했습니다. 15억 원 이상은 1,688건으로 18.1%입니다. 9억 원 이상에서 15억 원 미만과 15억 원 이상의 아파트 거래 비중은 각각 통계 집계 이래 역대 최고치입니다. 황한솔 경제말레 리서치 연구원은 고금리 등의 영향으로 괜찮은 한 채 선호 현상이 지속되면서 서울에서는 9억 원 이상, 15억 원 미만의 아파트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며 서울에서는 6억 원 이하의 중저가 아파트를 점점 찾기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토교통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원활한 철도 지하화 사업 제안을 하기 위해서 가이드라인을 내놨습니다. 서울시에만 45조 원이라는 사업비가 필요한 대형 개발 사업인 만큼 지자체들의 사업 제안 준비가 본격화되는 동시에 경쟁도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국토부는 해당 사업이 재정 사업이 아니라는 점에서 지자체의 재달 조원 방안과 사업의 창의성 등을 중점적으로 따져 선도 사업자를 연말께 선정할 예정입니다. 지자체들은 최적의 개발 이익 확보를 위해서 주변 지역 특성을 고려해 개발 범위를 설정하고 단계적 사업 추진을 위해서 개발 구간을 설정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국토부 상세한 개발 이익을 도출하기 위해서 주거, 준주거, 상업 등의 토지 이용 계획과 또 용지별 용적률, 건폐율 등 건축물 밀도 계획 등을 제시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에 오늘의 일면을 통해서 전문가들이 지금 주목하고 있는 이슈가 무엇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들은 개장 전에 어떤 이슈를 눈여겨보고 있을까요? 오늘의 일면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위즈웨이브의 이권희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는 6월 애플의 연례 개발자 컨퍼런스를 앞두고 이른바 아이폰 수혜주들이 시장에서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는 소식을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대표님, 이 뉴스 요약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애플에 대해서 이제 한동안 굉장히 스타 주식이었는데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까지 해서 굉장히 이제 미국의 엔비디아가 스타 주식으로 바뀌고 테슬라라든지 아이폰이 굉장히 좀 안 좋은 저조한 모습을 보였는데 특히 이제 애플 같은 경우는 올해만 보더라도 작년 연말 대비해서 한 200불 이상 올라갔던 주식이 한 160불대 170불을 이제 하회하면서 170달러를 하회하면서 거의 한 이제 20% 가까이 이제 하락을 했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반등을 해서 180불까지 올라와 있는데 올라온 이유가 뭐냐면 결국에는 AI 사업을 빠진 이유도 AI였고요. 올라온 것도 AI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AI로 지금 모든 기업들이 가고 있는데 애플만 유독 지금 너무 정체되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뭔가 이제 비장의 카드를 보여줘야 된다라는 게 지금 아마 애플의 가장 숙명이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이걸 발표를 했죠. 그래서 아이패드를 하나 이제 신제품을 내면서 아이폰 16 관련돼서도 이제 신제품 발표를 이제 언제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개발자 회의도 이제 대대적으로 하겠다라는 거를 지금 미리 이제 공지하면서 또 자사주 매입 소각도 하고 하면서 이거를 주가를 다시 끌어올렸습니다. 그래서 애플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전 세계에. 그래서 애플이 이제 AI 아이폰을 본격적으로 내놓겠다라는 것들을 선언했다라는 점에서 최근에 이제 LG 이노텍이라든지 뭐 BH 같은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외에 이제 디스플레이 관련돼서도 이제 LG 디스플레이랑 삼성 디스플레이가 아이폰 쪽에 공급을 하고 있는데 애플 쪽에 공급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BOE가 이제 이 부분에서 중국의 BOE가 탈락하면서 이제 전량 다 아마 아이폰 16은 이쪽 우리나라 기업들이 납품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LG 디스플레이도 바닥권에서 좀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애플 관련된 종목들이 세 종목 말씀드렸는데 이 세 종목이 다 바닥권에 있었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제 애플이 그동안 안 좋았기 때문에 같이 빠졌다가 지금 다시 반등을 하고 있다는 부분에서는 이제부터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되는데 이제 애플의 물론 이제 아이패드가 나와서 화제가 되긴 했습니다. 그게 화제가 된 이유 자체는 그게 M4라고 해서 이제 새로운 칩을 집어넣는데 그 안에 이제 MPU라고 해서 AI 기능을 강화시키고 자체 학습 능력, 뭐 기계 학습이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온 디바이스 AI 기능을 좀 강화시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를 이제 아마 그 유저들이 많은 스마트폰에 적용을 하기 시작할 텐데 그건 아이폰 16이죠. 이제 아이폰 16에 하반기에 출시된 아이폰 16에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탑재할 걸로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앞으로 애플의 항보를 어떻게 이제 앞으로 이제 애플이 이 AI 기능을 확대시켜 나갈 건지 스마트폰에서 어떤 AI 기능을 확대시킬 건지를 좀 시장이 주목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당장은 이제 지금 이런 그 하드웨어 쪽 그 안에 들어가는 LG 이노텍의 뭐 카메라 같은 카메라 모듈을 납품하고 있는 LG 이노텍 그다음에 그 카메라 모듈에 들어가는 뭐 부품을 납품하는 BH 이런 종목 그리고 이제 디스플레이를 납품하는 LG 디스플레이 종목들이 움직이고는 있지만 이게 확대되면 아마 개발자 회의가 끝나고 나면 소프트웨어 관련된 기업들, iOS 체계에서 이제 소프트웨어 앱을 개발했던 회사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새로운 이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예전에 이제 챗 GPTs 관련돼서 종목들이 움직였던 것처럼 이런 소프트웨어 기업들도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좀 봤더니 M3 칩, M4 칩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제가 또 어제 또 이 M3 칩, M4 칩에 대해서 방송 중에 다뤘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그 조사를 해봤더니 M3 칩과 M4 칩, M3 칩은 뭐 지금 뭐 맥북에 들어가 있다. 근데 뭐 아이폰 16에는 M3 칩을 뭐 건너뛰고 바로 M4 칩을 뭐 도입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 두 개의 차이를 정확하게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 두 개의 차이가 도대체 뭔가요? 이제 그게 기술적으로 이제 시리즈를 이제 새로운 버전이 업될 때마다 뭐 숫자가 올라가는 건데 네. 사실은 그 안에 이제 칩 안에 내부를 보면 칩이 하나 같지만 그 안에 보면 이게 여러 개의 칩이 들어가 있어서 이게 패키징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안에 이제 MPU라고 하는 부분이 얼마나 커져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아마 차이가 나는 걸로 지금 알고 있고요. 예전에 이제 애플 칩들을 보면 이 두뇌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죠. 이 AP 칩을 보면 그 안에 MPU가 차지하는 공간이 생각보다 넓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M4부터는 이거를 확대시켜서 더 넓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자체 학습 능력을 더 키웠다라는 부분이 결국에는 MPU의 포지션을 더 늘렸다라고 생각하시면은 간단하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자체 학습 능력이 뭐 기존에 있던 것보다 훨씬 배로 조금 더 늘어났다라고 뜻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이제 대표님 혹시 이거는 뭐 기존에 지금 나와 있는 AI들이 있잖아요. 그걸 훨씬 더 뛰어넘을 수 있다라고까지 좀 볼 수 있을까요?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온 디바이스 AI가 그러니까 추론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지금 다 혼용해서 부르고 있죠. AI 관련돼서 다 혼용해서 부르고 있는데 엔비디아가 지금 만들고 있는 엄청나게 큰 이제 휴대폰보다 더 큰 칩은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LLM에서 라지 랭귀지 모델에 주로 쓰는 학습용이고 그다음에 휴대폰에 그런 걸 넣을 수가 없죠. 그러면 아주 이제 손톱만한 칩이 들어가는데 그 친구들은 뭐를 하냐면 들어온 정보만 가지고
거기에서 추론해내고 거기에서 학습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한마디로 그러면 그전에 그 기능이 없었냐? 계속 있었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애플을 좋아하시는 아이폰 좋아하시는 분들 보면 카메라 찍으면 카메라 자체적으로 이렇게 잘 찍힌다라고 사진이 이쁘게 잘 나온다라고 해서 여성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는데 그게 화질 때문이 아니라 그 안에서 MPU가 보정을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찍으면 알아서 보정을 해주고 물론 이제 손떨림 방지 이런 건 다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갤럭시나 아이폰이나 그런 그 AI 관련된 기능이 전혀 없었느냐? AI라는 게 조금 좀 축소 생각해서 보시면 사람이 하는 걸 조금 도와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를 도와주는 기능을 더 늘리겠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번에 갤럭시 24에서 나온 것처럼 S24에서는 통역을 해주죠. 그럼 이게 갑자기 통역하는 기능이 왜 어떻게 만들었지?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미 다 있는 기술입니다, 사실은. 근데 이거를 어떻게 적용할 거냐의 문제인데 이거를 지금 그래서 애플도 칩에 MPU 기능이 그러니까 이거 MPU가 이제 이런 추론 학습을 해주는 칩인데 그 부분을 늘리면 공간이 충분히 있었는데 그동안 안 늘렸던 부분들을 늘리면서 조금 더 기능을 업시켜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엄청난 AI 기능이 들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 대표님 그렇다면은 네. 오늘 이 뉴스에서 키워드로 뽑을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 키워드로 보면 지금은 AI 아이폰이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애플이 AI를 이제 본격적으로 기기에 적용하겠다. 그럼 그 전에 적용 안 했느냐 제가 말씀드렸지만 적용했습니다 계속. 근데 이게 AI라는 이름으로 안 들어가 있었고 이거를 조금 더 기능을 AI로 넓힌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편의 사용자들이 이게 AI 기능이 들어갔구나라는 거를 인지할 정도까지 이제 뭔가를 집어넣겠다는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걸 이제 삼성 같은 경우는 번역을 집어넣는 거고 그러면 아이폰 같은 경우는 번역을 넣을지 아니면 뭐 다른 기능을 넣을지 뭔가 새로운 걸 넣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자기에 맞게 쓰다 보면 거기에 이제 이 휴대폰이 본인과 동기화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자주 쓰는 게 잘 되겠죠. 자체적으로 학습을 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온디바이스 AI 기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큰 거대 언어 모델에서 갖고 온 거를 여기서 자기가 쓰는 거, 주로 자기가 쓰는 것만 쓰는 거죠. 그게 이제 아마 적용이 될 것 같은데 그걸 본격화하겠다라는 부분이 신호탄이고 또 하나의 이제 키워드는 뭐냐면 그러면 신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겠죠. S24가 생각보다 잘 팔렸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분들은 S24 많이 안 바꿨는데 갤럭시 파키스탄이나 뭐 이런 이제 통번역 기능을 많이 써야 되는 쪽에서는 거의 갓폰이라고 합니다 지금. 엄청나게 잘 팔렸다라고 하는데 이번에 삼성전자 실적에서 나왔는데 그만큼 이제 신규 수요가 발생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 물론 이제 애플은 나오면 애플 뭐 빠라고 하잖아요. 이제 보통 애플 좋아하시는 분들은 애플만 계속 쓰는데 새로운 게 나오면 그 전에는 한 4년 정도 썼던 분들이 이제 뭐 교체 수요도 있을 거고 2년 썼는데 이번에 새로 나왔으니까 이걸 바꿔봐야 되겠다는 욕구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공급자가 수요를 끌어낼 수 있는 요건이 나온다라는 부분에서는 아이폰 16에 대한 기대감을 좀 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봤더니 뭐 애플에 대해서 아까 뭐 알려주신 종목들 외에도 뭐 OLED 아니면 카메라 모듈 등등 해서 좀 볼 수 있는 이런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근데 대표님이 봤을 때는 어떤 종목들 위주로 보면 좋을 것 같으세요? 근데 이제 이게 아이폰이 이제 그 AI 기능을 탑재를 했을 때 우리나라가 해줄 수 있는 거는 사실은 없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네. 칩은 TSMC가 만들어주고요. 네. 설계는 본인들이 하고 그러니까 칩은 우리가 건드릴 수가 없는 부분이고 그러면 우리는 주로 뭘 하고 있냐면 디스플레이를 납품하고 있죠. 그래서 디스플레이는 LG 디스플레이, 삼성 디스플레이가 하고 있고요. 그러면 여기서 파생될 수 있는 건 LG 디스플레이가 좋아지면 LG 디스플레이에 관련된 뭐 부품, 뭐 장비, 소재 이런 거 납품하는 회사들이 좋아지겠죠. 삼성 디스플레이가 좋아지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재 장비가 들어갈 거고. 근데 이게 지금은 아직까지 뭐 신규 증설을 할 정도는 아니니까 당장 수혜는 없을 거고요. 아이폰 판매 대수가 증가할 거라는 기대가 붙으면 당장 들어가야 되는 거는 개수죠. 그러면 LG 이노텍과 LG 디스플레이가 당연히 좋아질 거고
거기에 LG 이노텍에다가 또 납품하고 있는 BH, 뭐 그다음에 이제 뭐 이런 PCB 납품하는 BH 같은 회사들이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다. 물량이 많아지니까 당장 눈에 보이는 거는 이런 그 기계적인 쪽으로 주문량이 늘어나는 거에 따라서 같이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아까 3개 말씀드렸는데 그 3개가 지금은 당장은 수혜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뭐 폭발적인 인기를 끌어서 증설을 해야 된다라는 쪽까지 가면 더 확대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대표님 제가 네.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네. 사실 지금 저는 아이폰을 쓰고 있거든요. 네. 근데 항상 고민인 게 저는 갤럭시로 좀 갈아타고 싶다라고 고민이 들고 있는데 네. 또 뭐 이렇게 AI를 뭐 탑재해서 나온다고 하니까 또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갤럭시와 또 차별화되는 점이 있을까요? 갤럭시와 당연히 차별화 시킬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갤럭시도 아이폰과 차별화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서로 비슷하지만 갖고 있는 기능은 다 갖고 있고 뭔가 조금 더 좋은 거 이거를 계속 지금 추구를 할 텐데 지금 카메라 스마트폰이 발전을 보면 카메라 경쟁을 계속 해오다가 이제 카메라 갖고 이제 경쟁 안 하죠. 네. 네. 카메라 이제 거기서 겁니다. 다 뭐 다 좋죠. 다 좋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저도 지금 한 4년째 쓰고 있는데 배터리만 이상이 없으면 한 4년 정도는 씁니다. 요즘에 아이폰도 4년 정도 쓰시는 분들 많은데 지금 4년을 쓰고 나면 뭔가를 바꿔야 되는 주기가 지금 또 왔는데 그 4년 전 모델인 애플 모델이 지금 굉장히 좋아서 잘 쓰시던 분들이 이번엔 바꿀 가능성이 높고 3년 쓰시던 분들도 바꿀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애플은 신규 진입보다 그냥 단순히 쓰시던 분들이 교체만 해줘도 엄청난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전히 좀 핫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저는 갤럭시만 계속 썼고 또 제 친한 분들은 아이폰만 계속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별 차이는 사실은 못 느끼겠지만 쓰시는 분들은 뭐 그 안에서 엄청난 차이를 느끼죠. 저는 사실 애플이 잘하고 있는 점은 디자인과 디테일이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이번에 디자인과 디테일에 여기다가 만약에 아이폰 AI 기능을 넣어서 감성적인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더 터치를 해준다라고 하면 조금 더 흥행을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만약에 애플 쪽에 관심이 있다고 하신다면 이 점을 꼭 유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일면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개장 전 개별 종목들의 흐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진인베스트 정선호 대표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먼저 시간 외에서 급등한 종목들 탑5와 함께 또 오늘장에서 주목해봐야 할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일단 시간에 급등했던 종목들을 좀 본다라고 하면은 이제 나 혼자 레벨업이라는 이 웹툰 기반 출시 게임이 이제 출시 임박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관련주들 좀 움직이는 거 우리가 확인해 보실 수 있다라고 좀 얘기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AI가 풍기 현상을 지금 AI 풍기 현상이 이제 AI에 대한 성장성 때문에 전력 풍기 현상이 지금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관련되어 있는 반사이익의 수혜주들 일단 좀 우리가 또 상승하는 것 지켜볼 수 있었다라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첫 번째로는 일단 넷마블. 일단 넷마블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들 알다시피 너무나도 이제 게임, 그냥 게임으로 유명한 기업이죠. 이 게임으로 유명한 기업이고 넷마블이 이제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나 혼자 레벨업이라는 게임을 이제 제작을 하고 있고요.
보면은 알다시피 지금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뭐 최근에 게임주들 많이 하락을 했던 모습에서 이제 게임주 하락했던 모습에서 이제 하방수세 돌파하면서 이렇게 상승하는 그런 흐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고요. 우리 아무래도 이 게임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이 지금 뭐 종목이 아니죠. 게임 하나만 대박 난다 하더라도 과거에 이제 데브시스터즈가 이때가 쿠키 킹덤이었나요? 이게 쿠키 런으로서 이제 상장할 수 있었던 이 데브시스터즈라는 기업도 쿠키 킹덤 덕분에 이렇게 쭉쭉쭉쭉 올라가는 또 이런 뭐 3,800원짜리가 19만까지 하는 이런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아무래도 이 나 혼자 레벨업이라는 이 웹툰이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유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게임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크고 그 게임에 대한 기대감으로 추가적인 상승을 할 수 있을지 말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DLC 미디어라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아까 얘기했다시피 넷마블이 게임을 만든다라고 하면은 라이센서라고 하죠. 이 게임에 대한 이 웹툰에 대한 이런 저작권 이런 것들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고 그러다 보니까 DLC 미디어 같은 경우는 이제 게임이 당연히 이제 돈을 벌게 된다라고 하면 그 게임의 게임에 대한 이런 수혜 반사이익을 또 역시나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DLC 미디어 같은 경우도 지금 전체적인 하방수세 돌파하면서 상승하는 흐름대 잡아가고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혼자 레벨업 지금 1,500만인가 사전 예약이 됐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련되어 있는 반사이익 수혜주들 우리가 좀 앞으로도 지켜보면서 주가의 상승에 대한 이런 상승 모멘텀으로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아까 얘기했다시피 AI에 따른 전력 부족, 전력 풍기 현상에 따른 이런 반사이익으로서 변압기, 전선 이런 것들 최근에 많이 급등을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대원전선이라는 종목이 최근에 이 말도 안 되는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 추가적으로 시간에 또 급등하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차트적으로 이제 신고가 돌파할지 말지가 좀 주목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대에서 신고가로서 이어질지 해당 부분까지도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보신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인 강한 상방 랠리 또 우리가 기대해 보실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는 지금 이제 한선 엔지니어링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한선 엔지니어링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한선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까지는 AI를 통해서 전력이 이제 부족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런 변압기 전선 이런 거 직접적인 수혜주들이 움직였다라고 하면은 이제 한선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이제 풍기 대체제, 그러니까 풍기 현상에 따른 이 대체제로서 천연가스가 낙점된다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전선, 전력 이런 쪽으로서의 수급 이런 것들이 붙었던 종목들이 다 반사이익을 받으면서 상승하는 모습 우리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차트적으로도 굉장히 하방에서 지금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강한 상방 시세 흐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어플로우라는 종목이 있어요. 이어플로우. 자, 이어플로우라는 종목이 있고, 자, 이어플로우 같은 경우는 최근에 급락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굉장히 많이 하다 보니까 조금 리스크가 큰 종목이었지 않나 생각하고 있는데, 자, 그럼에도 이 이어플로우라는 종목이 시간에서 급등할 수 있었던 배경을 이 이어플로우라는 종목 자체가 우리가 이제 보통 이 기업이 소송, 분쟁 이런 것들에 휘말리게 되면은 굉장히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이런 이어플로우가 이제 경쟁사죠. 미국 경쟁사에서 이제 경쟁사인 인슐렛이 제기를 했죠. 이 가처분 신청에 대한 이런 것들이 소송 제기가 들어왔었는데 이걸 이제 미국 법원이 집행정지에 대한 결정을 하게 돼요. 집행정지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기에 대한 반사이익 수혜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으로써 증시가 이제 종목이 상방으로서 시간에 움직이는 걸 좀 확인해 보실 수 있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어플로우 같은 경우도 다시 이전에 무너졌던 이런 갭을 매끄러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좀 집중할 필요도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자, 오늘 좀 눈여겨보면 좋은 종목 같은 경우는 저는 한선 엔지니어링을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한선 엔지니어링이 차트적으로도 굉장히 메리트는 있습니다. 월봉이 되었던 주봉이 되었던지 보면 전체적으로 이제 하방수세 돌파라고 하겠죠. 하방수세대를 이제 돌파하면서 이렇게 하방수세대를 돌파하면서 바닥을 다지고서 돌리는 자리가 나오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방에 대한 기대도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제일 중요한 거는 앞서 이제 AI를 통한 이 전력 부족 현상으로 변압기라든지 전기 이런 관련되어 있는 전선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의 종목들이 적게는 3배, 많게는 뭐 5, 6배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다는 거는 이 대풍기 대체제에 따른 천연가스 낙점, 이 반사이 관련 수혜주도 3배, 4배는 더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리면서 한선 엔지니어링 눈여겨보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눈여겨볼 종목으로는 한성 엔지니어링을 이렇게 꼽아주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시간 외에 급락한 종목들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탑5 종목과 함께 오늘 장에서는 또 어떤 종목들 한번 주의를 해봐야 될까요? 일단은 오늘 시간에 또 무너졌던 종목들을, 어제 시간에 무너졌던 종목들을, 투자주의, 이런 경고, 그래서 이런 단기 과열 지정, 이런 종목들이 좀 많이 무너졌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소수 계좌, 거래 집중, 이런 것들 또 모멘텀도 나와주고 있는데, 자, 첫 번째로는 이제 성문전자우입니다. 성문전자우. 자, 성문전자우가 이제 시간에 이제 하락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투자주의예요. 투자주의가 뜨는데 왜 주의가 뜨느냐? 바로 이제 소수 계좌에서 거래가 집중되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누군가 어떤 단일 계좌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거 누군가가 이 주가의 급등락을 주도하고 있다. 이런 거에 따른 투자주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문전자우가 시간에 하락하는 게 확인되고 있고요. 우선주가 하락을 하다 보니까 두 번째로 성문전자. 성문전자 역시도 성문전자 우선주 하락에 따른 하락으로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소수거래에 따른 이런 이 투자주의 이거 좀 이제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세 번째로는 이제 라이콤이에요. 라이콤은 지금 보면 알겠지만 여기 이제 노란색 열이 붙어 있죠. 단기 과열이 붙어 있죠. 그러니까 단기간에 지금 주가가 2배 정도 올라가다 보니까 단기 과열 종목으로 지정이 돼요. 단기 과열 종목으로 지정이 되면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30분마다 거래가 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단타 수급들 시간에 빠질 수밖에 없는 모습 우리가 확인해 보실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네 번째로는 이제 재룡산업. 재룡산업 같은 경우도 단기 과열입니다. 단기 과열이고요. 지금 이제 보면은 역시나 단기간에 3,000원대 있던 주가가 9,000원대까지 한 3배 정도 올라가게 되면서 이 리스크 이제 급등에 따른 이 단기 과열과 함께 단타 물량들이 이제 리스크에 따른 이런 매도 포지션이 나와주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레이크 머티리얼즈라는 종목이고요. 자, 레이크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주가가 고점에서 무너지다 보니까 지금 지켜줘야 될 자리를 살살 못 지키는 구간대 이제 25,000원대 돌파를 실패하면서 이 실망 매물 출회가 나와주는 지금 하방 추세가 안 끝났죠. 하방 추세가 안 끝났기 때문에 이런 이 실망 매물 출회도 나와주는 모습이 없잖아 있다 볼 수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시간에서 이 하락하는 이유가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해서 41%가 하락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른 하락 리스크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오늘 내가 제일 조심해야겠다, 주의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 레이크 머티리얼즈라는 기업, 레이크 머티리얼즈라는 이 종목이 좀 조심했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이 레이크 머티리얼즈를 제일 주의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고 하면은 역시나 주가는 뭐다? 주가는 실적에 따른 이런 추가적인 상승이라 보셔야겠죠. 근데 실적이 지금까지 잘 받쳐주면서 올라갔던 기업이 영업이익이 당연히 하락한다라고 하면 주가는 당연히 하락 포지션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레이크 머티리얼즈 고점에서 이런 추가 하방 압력 조심하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단기 과열 종목들에 대해서 한번 주의가 필요하고 레이크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하락하면서 이 종목들에 대해서 한번 또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다, 주의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주의를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지니인베스트먼트 정성호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입니다. 오늘은 한국 옵션 만기일 일정이 있습니다. 오늘의 일면에서는 AI 아이폰 수혜주 LG이노텍과 BH 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시간의 급등주로는 한선 엔지니어링 그리고 시간의 급락주에는 레이크 머티리얼즈를 소개해드렸습니다.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의 참고에 대한 자료일 뿐이고요. 해당 종목에 대한 가치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은 꼭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잠시 후에는 증시팔이 시작될 예정이니까요. 투자하실 때 꼭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